한국 덕분에 태국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이 최근 겪은 혼란스러운 계엄령 사태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 사건이 저희 태국에게도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한국의 놀라운 대응은 태국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군부의 권력 독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은 19번의 쿠데타를 겪으며 군부의 통제가 일상처럼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이런 태국에서 한국 사례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한국의 희생과 결단은 태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이 기회를 통해 태국도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태국 정치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폰 락사나윗입니다. 원래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라 공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학 연구자가 되어서 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뀌게 된 건 바로 제 가족 때문이었어요. 2014년 프라윕 짠오차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해를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군부는 TV 방송을 장악했고 거리에는 군용 트럭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겨우 18살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그저 낯설기만 했어요. 정치가 어지럽다더니 이젠 군인들이 해결하는구나 하고 단순히 생각했죠. 하지만 그 쿠데타가 제 가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은 수출입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지만 쿠데타 이후로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외국 기업들과의 계약은 줄줄이 끊겼고 군부가 장악한 경제정책은 제 아버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사업은 망했고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정치인이 군부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 일로 우리 가족은 군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아버지는 몇 번이나 군부 관리들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하루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정치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군부가 가진 막대한 권력에 분노했어요. 단지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공학을 공부하던 저는 조금씩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때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공을 바꾼 거죠. 기계공학 대신 정치학을 선택한 순간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아티폰, 내가 정치 같은 걸 이해나 할 수 있겠어? 라는 조롱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며 태국의 역사를 다시 봤습니다. 반복되는 쿠데타, 군부와 왕실의 공고한 관계, 그리고 국민들의 무기력함.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군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희망이요. 사실 이 꿈이 허황된 이상처럼 느껴진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태국은 지난 100년 동안 19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그중 12번이 성공했습니다. 쿠데타는 태국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고 심지어 태국 정치의 일부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답답해한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쿠데타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태국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쿠데타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 연구는 사실 제가 태국 정치를 향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어요. 제가 동료 학자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아티폰, 태국에서 그런 법이 통과될 리가 없어. 군부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생길 거야. 이 말이 저를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군부가 계속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도 한때 군부 독재에 시달렸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군부에 맞서 싸운 광주의 시민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는 잘 몰랐어요. TV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울부짖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의 민주항쟁, 그리고 군부 독재가 끝나는 과정까지. 한국은 우리 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결국 군부를 제어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해냈다면 태국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저에게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태국 사회는 군부의 영향력에 더 깊이 얽혀갔고 국민들도 쿠데타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 쿠데타 방지법을 연구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저는 태국 언론에서 나온 한국의 계엄령 해제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한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태국 언론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안정적인 나라였는데 그런 곳에서 계엄령이라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회가 계엄령을 6시간 만에 해제했다는 속보가 나온 겁니다. 6시간 만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엄령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곤 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계엄령이 6시간 만에 철회되었다니요. 저는 뉴스를 통해 그 배경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군부는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12월 4일 태국 집권당이 쿠데타 방지법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발의 소식을 들은 저는 이 법안의 타이밍이 너무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 해제 사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분명 한국의 사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푸아타이당의 뿌라유 시리파닛 의원은 국회 토론에서 한국의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군부가 선포한 계엄령을 국민과 국회가 협력하여 해제한 나라입니다. 이 사례는 태국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군부의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법안이 단순히 법적 논의가 아니라 태국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국과 한국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 군부의 억압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결국 계엄령 해제와 민주주의 제도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태국은 왕실과 군부가 깊이 연결된 구조 속에서 국민 대다수가 쿠데타와 계엄령을 정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태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노트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쿠데타 방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군부 통제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국민과 국회가 함께 행동했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런 협력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군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태국에서 쿠데타 방지법이 발의된 후 3일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례를 분석하고 태국의 일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동안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발표 준비에 몰두하며 느낀 건 이 주제가 단순히 학문적 논의로 끝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태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이야기야. 그 믿음 하나로 저는
학회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명확했죠. 한국 계엄령 해제 사례가 태국 쿠데타 방지법에 주는 교훈.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강연장은 학자들, 학생들,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저는 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침착하게 첫 마디를 꺼냈죠. 여러분, 한국은 과거 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쿠데타, 계엄령, 군부 독재.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군부를 통제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로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빠른 결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군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어서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이후 만들어진 군부 통제 시스템을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희생을 통해 군부에 맞섰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태국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시작되자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중년의 학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티폰 씨, 한국의 사례가 흥미롭긴 하지만 태국의 왕실과 군부의 관계를 무시한 분석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정치적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한국처럼 군부에 맞서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 일이 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태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과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상주의자. 그 단어는 마치 날카로운 침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항상 이상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태국에서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우리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회 발표가 끝난 지 며칠 만에 제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곧 정치권에서 저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상주의자. 태국의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 이런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쿠데타 방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안 발의 후 푸아타이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군부 성향의 정치인들과 일부 보수 세력은 이 법안을 군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태국의 전통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한국과 같은 사례를 들며 군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태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비판 속에서 저의 발표 내용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태국 쿠데타 방지법과 한국 계엄령 해제 사례의 시사점이었어요. 패널로는 친군부 정치인, 보수학자, 그리고 저까지 3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토론은 예상대로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친군부 정치인은 제 발표 내용을 직접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죠. 아티폰 씨, 한국 사례를 태국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단순합니다. 태국 군부는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왕실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입니다. 이런 구조를 무시하고 군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물론 태국 군부와 한국 군부의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군부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위협받게 될 겁니다. 쿠데타가 반복되는 한 태국은 진정한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방지법은 군부를 약화시키는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부가 본연의 역할인 국가 안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토론이 끝난 뒤 방송국을 나서며 저는 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친군부 세력과 보수 언론의 공격은 예상보다 더 강력했고 그들의 논리가 현실적인 제약을 강조할수록 제 주장이 이상론처럼 보일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토론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처럼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하다. 왕실을 존중하면서도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록 정치권에서의 반발이 거셌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와 계엄령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12일 태국의 정치판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푸아타이당이 발의한 쿠데타 방지법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이 뉴스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안 발의가 태국의 군부 통제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초된 것입니다. 철회를 발표하며 뿌라유 시리파닛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법안은 태국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겁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다시 발의할 수 있을까? 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이런 법안이 다시 논의될 기회가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법안이 철회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친군부 성향의 정치인들과 군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법안이 군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법안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반발 속에서 푸아타이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당 내부의 압력도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뉴스를 읽으며 정치권의 이 같은 반응이 태국의 현실을 얼마나 극명하게 보여주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태국에서 군부를 통제한다는 건 단순한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권력의 문제야. 하지만 법안 철회 소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정치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망과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와 함께 법안 발의 자체가 중요한 시도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안이 철회된 건 아쉽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태국도 이제 군부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반면 회의적인 반응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태국에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없을 겁니다. 군부는 너무 강력하고 왕실과의 관계는 깨뜨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읽으며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안 발의 자체가 태국 사회에 작은 충격파를 남겼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방콕의 한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태국의 민주주의와 군부의 역할이었죠.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 사례와 쿠데타 방지법 철회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법안은 철회되었지만 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군부의 권력을 제한하려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국민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계엄령과 쿠데타가 왜 문제인지 알리고 군부를 제어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를 안정시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태국 젊은 세대들이 쿠데타 방지법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쿠데타 방지법이 실패했지만 논의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군부를 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커피를 들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쿠데타 방지법이 철회된 지 3일. 아직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법안 철회를 필연적인 실패로 보도했고 친군부 정치인들은 이를 두고 태국 전통을 지킨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법안 철회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방지법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법안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왜 실패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태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죠. 철회 이후 제가 가장 주목했던 곳은 대학가였습니다. 최근 방콕 대학교에서 열린 학생 주최의 작은 토론회에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태국의 쿠데타 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발표자로 나서 한국 사례와 태국 상황을 다시 비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해제 사례는 단순히 빠른 결정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와 국민의 참여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태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군부의 쿠데타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태국 국민들이 군부를 통제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처럼요. 국민들이 군부의 역할을 의심하고 쿠데타의 반복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대화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태국의 군부와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작은 움직임이 태국 사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느끼며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온라인에서 군부 통제와 쿠데타 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계엄령 해제 사례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료를 추천했습니다. 한국 사례는 태국과 다르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를 태국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들은 고맙다며 자료를 받아갔고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서는 벌써 그들이 시작한 캠페인의 첫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우리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커질수록 정치권에서는 더 강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친군부 성향의 언론들은 온라인 캠페인과 저 같은 인물들을 겨냥해 외국 사례에 의존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보수 성향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태국은 왕실과 군부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나라다. 군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곧 전통과 권위를 흔드는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태국에서 군부 통제를 이야기하는 일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반격이 나온다는 건 변화의 씨앗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12월 17일 밤, 저는 방콕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질문과 논의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들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열정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 강렬했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태국이 정말로 한국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군부가 통제되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태국도 한국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처럼 군부를 견제할 제도, 국민의 의식,
그리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부를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희생을 기억하며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군부를 제어할 제도를 만들었고 결국 그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왕실과 군부의 연결,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체념, 그리고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태국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이 걸어온 길은 태국에도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한국처럼 군부를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생각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생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태국도 한국처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저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군부와 쿠데타의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고 대학가에서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캠페인 포스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국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갑시다. 12월 19일 저녁, 저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 연설은 태국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진행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쿠데타와 계엄령이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현실을 바꾸어냈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군부의 억압에 맞섰고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군부를 통제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뜨거운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며 한국의 최근 계엄령 사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국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나라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민들과 국회가 그 계엄령을 단 6시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은 저와 우리 태국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부에 저항한 것을 넘어 체계적으로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순간을 극복하며 보여주신 단결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은 우리 태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국도 한국처럼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성공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 국민들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태국에서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국에 온 미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머물며 한국의 문화와 기술 발전만을 배운 것이 아니고 함께 나아가는 힘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스미스, 미국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에요.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친구들이 K-팝을 들으며 춤을 따라하고 저녁이면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늘 그랬듯 세계 각국에서 유행이 돌고 나면 다시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날 본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였는데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주인공이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를 반영한 것처럼 보였고, 한국이 단지 경제적 발전만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졌어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죠. 하지만 제 관심은 단지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어냈을까? 한국의 문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적응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지금도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선택은 한국이었죠.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며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이룬 성취와 도전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했어요.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 한국 음식은 나에게 맞을까? 한국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그 설렘은 계속됐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하셨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제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피곤했지만 저는 바로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 도시가 가진 생동감에 반하게 되었죠.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늦은 시간까지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자리를 잡고 있는 작은 노점상들까지. 서울은 그야말로 잠들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어요. 교환학생 등록을 위해 학교로 가야 했죠.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이 도시의 규모와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은 매우 깨끗했고 사람들이 서로 질서를 지키며 타고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머물게 될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환학생 등록을 도와주는 한국 학생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게 친절하게 학교의 시설을 소개해주고 필요한 서류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한국 학생들은 매우 활기차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열정적인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한국이 이제는 조금씩 저에게 친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지하철과 버스가 연결되어 있어 복잡한 도심을 쉽게 돌아다닐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거나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그 빈도도 매우 자주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지하철 앱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편리하게 연결된 교통망 덕분에 이동이 매우 쉬웠습니다. 지하철역 안은 깔끔하고 에어컨이 잘 작동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교통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었죠. 제가 사용하는 미국의 대도시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교통비는 훨씬 저렴했고 비용 대비 서비스의 질이 높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느낀 것은 이 도시가 정말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생각이었어요. 교통이 편리하게 제공되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밤거리가 미국과는 다르게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큰 거리낌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자정이 넘어도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죠. 특히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항상 따라오니까요. 저는 여러 차례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친구들과 야경을 즐기러 도심 곳곳을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상점과 카페도 밤늦게까지 운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에서는 자정이 넘어서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기차게 누비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다니는 일이 위험할 수 있어 피하게 되지만 서울에서는 그리 큰 걱정 없이 밤 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한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카페를 찾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도시의 치안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사람들의 신뢰와 질서 의식에 있다는 것을요. 길을 걷다가 떨어뜨린 지갑을 줍는 사람들,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저는 또 하나의 인상 깊은 기술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 도시 중 하나였고 그 속에서 저는 여러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 기술은 단지 공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아파트와 상업 건물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제가 머물고 있는 기숙사에는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이 있어서 열쇠 없이도 출입이 가능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리함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많은 앱들이 영어를 지원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전화 주문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한층 더 발전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서비스는 매우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 위치를 공유하고 배달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한국의 일상은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지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서울 곳곳에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솔루션이 도입되고 있었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공공건물이나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 등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는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어질수록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처럼 현대적인 건축물과 기술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전통적인 문화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역사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곳은 바로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북촌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북촌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북촌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전통적인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한옥의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대문, 그리고 작은 정원들이 한옥들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미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이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죠. 현대적인 건축물은 과거를 덮어버리고 전통은 보존되지 않은 채 잊혀지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저는 경복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경복궁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현대적이고 높은 빌딩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궁궐의 웅장한 규모와 섬세한 건축 양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죠. 저는 궁궐의 높은 문을 지나며 마치 조선시대의 궁중 생활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에서는 정해진 시간마다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는데 그 행사를 보고 있으면 마치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전통 복장을 입은 병사들이 행렬을 이루며 왕궁을 지키는 모습을 현대 서울의 배경 속에서 보게 되니 이곳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안을 걸으면서 저는 궁궐 내부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관찰했어요. 궁궐의 건축물들은 모두 기와 지붕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섬세한 문양들과 화려한 색상들은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곳에 서서 잠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이 궁궐에서 조선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상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현대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던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했죠.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단지 과거의 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소중히 여기고 있었죠. 실제로 경복궁이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관광객을 위한 전통 복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하나의 방식으로 한복을 입고 있었죠. 한국의 옛 모습에 감탄한 저는 친구들과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한옥의 내부는 매우 소박하고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평온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대나무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치 옛 시대의 고요한 저택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점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나눔과 배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더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한 이 공동체 의식은 제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의 나눔 문화를 체감한 것은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다양한 반찬들이 기본으로 제공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메인 요리 외에 별도의 사이드 디시를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한 번 더 친절하게 반찬을 더 내어주셨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한국의 나눔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문화가 매우 중요해. 음식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그리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해. 친구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많은 일들이 이 나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은 단지 순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가치였어요. 한국에서 머물고 있던 동안 학교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인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제가 맡은 역할은 혼자 사는 노인집을 방문해 그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돕고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봉사활동 날, 우리는 조를 나누어 여러 가정을 방문했어요. 제가 방문한 첫 번째 가정은 한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 보였지만 우리를 맞아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분의 집 청소를 도와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어요. 한국어가 서툰 저를 이해해주며 할머니는 마치 손녀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요즘은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저도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자원봉사활동이 자주 있나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여기서는 자원봉사가 중요한 일 중 하나야.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면 서로가 함께 해야 하잖아. 친구의 대답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진 따뜻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단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녕을 함께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주의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죠. 또한 저는 한국에서 나눔과 배려가 단지 일상 속 작은 친절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많은 부분에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였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그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매우 비싸고 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이 나라가 단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유대감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문화는 한국 사회를 더 따뜻하고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자유가 더 강조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이 공동체 의식 덕분에 한국은 더욱 끈끈하고 협력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들은 제가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눔과 배려의 문화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한국을 깊이 이해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환경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서울 시내를 걷다가 자주 보게 된 재활용 분리배출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재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수준이 훨씬 더 철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나 주거 지역에는 어디를 가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재활용을 매우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 심지어 플라스틱, 종이, 유리,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각각 세분화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이 과정이 번거로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뿐만 아니라 큰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한국의 기업들도 이런 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특히 대기업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환경 관련 활동은 한강 주변에서 진행된 쓰레기 줍기 캠페인이었어요.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주요 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강변에도 가끔씩 버려진 쓰레기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강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죠. 저는 그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즈음 저는 이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고 배운 곳으로 자리 잡았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함께 나아가는 힘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혼자서 성공하기보다는 함께 성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미국식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강조되며 성공은 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가치가 더 중시되는 것 같았어요. 개인의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 성장은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이 함께 나아가는 힘을 체감한 건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서였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 간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경쟁은 있었지만 그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한 학생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학생이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고, 팀 프로젝트나 그룹 활동에서도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모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스터디 그룹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협력의 수준이 매우 높았어요. 제가 참여한 스터디 그룹에서는 각자가 맡은 부분을 나누어 공부한 후 다시 모여서 서로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이런 협업을 통해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함께 나아가는 힘은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였어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으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줄을 서서 타는 모습, 그리고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조용한 배려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혼잡한 지하철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나 노약자석이 항상 비워져 있는 모습은 제가 미국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었어요. 한국의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겪어온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겪어왔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왔어요. 이런 역사가
현재의 한국 사회에 깊이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와 기술 발전만을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사회적 가치, 즉 함께하는 성장과 나눔의 정신을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성취가 강조되지만 한국에서는 그 성취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사람들은 혼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삶에도 적용하려고 해요. 개인의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 성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미래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을 떠나며 저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단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나라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